약간 아침에 머리 조금 덜 돌아갈 테니까 조금 이제 딴 거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해당하는 부분 시작하도록 하지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기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뭐 의무인가 필수인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정말 말 그대로 경우가 되고 기회가 닿으면 러시아를 가게 되면은 이제 모스크바, 피트르부르크 뭐 어디든 여러분들 뭐 가겠지요. 뭐 공부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등등등 해가지고서는 모스크바 가게 되면은 화면 공유돼서는 보이죠, 지도 보이지요. 그래. 여기 트레자코프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곳 뭐 나중에라도 꼭 가보세요. 좋아요. 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트레자코프라고 하는 이제 요 미술관 설립하는 사람이에요. 1856년 그때 이제 그림 두 점을 이제 처음 사들이는 것, 뭐 그것부터서는 이제 미술관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술관 자체는 이제 1892년, 90년인가 92년 그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트레자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상인이에요, 저 사람이. 일종의 뭐 문화예술의 후원자 메세나라고 요즘 이야기되는 그래서는 저기 그냥 러시아 땅 전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우리 러시아의 보물들 한 자리 잘 모아가지고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우리 러시아에도 이렇게 훌륭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보면서 언제나 깨달을 수 있도록 뭐 그러면서는 자긍심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말 말 그대로의 공간으로서는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거의 자기 전 재산 털다시피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수많은 그림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르는 값 그대로 고가로 쳐주고 화가들에게 사실은 화가들에게 더 좋은 그림 더 많이 그리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뜻이었었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저렇게 건물 만들고 요거는 이제 제일 처음 생겼던 그 본관은 이제 그 앞부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크고 또 그 옆에는 신관 생겨가지고서는 막 요즘은 더 크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드레자코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 가보면은 그냥 여러 과목 이러저러한 과목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한두 번씩 쓱쓱 보여주었었던 그림들 거의 웬만한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회화 작품들은 드레자코프 미술관, 모스크바에 있는 피테르부르크에 있는 로스키 무제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술관 두 곳에 다 있습니다. 이게 개관이 되자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이 드레자코프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했다가 황제 자신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건 사실은 황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황제에 충실한 한 신민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런 일을 했구나. 제국의 수도 상피츠부르크에도 모스크바의 이런 드레자코프 미술관과 같은 곳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피츠부르크에 있는 루스키 무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꼭 가보시옵소서. 가보면은 뭐 이바노프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반 그로스너에 관한 그림들, 그 다음에 슈슈킨이라고 하는 회화작품, 그 다음 바스니소프라고 하는 세 명의 용사들, 그 다음에 역시 이 사람 누구냐? 그럼 저기 크라스노야르스크 출신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이 모로조바 부인 17세기 때 고교도 상징하면서는 끌려가는 저 그림이잖아요. 화가가 누구지? 수리코프의 그림이기도 하고 사이즈 다들 엄청나게 큽니다. 보이나요? 요 그림. 그래요. 딱 보면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하고 아주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거 좀 이게 우리 이제 뭐냐 지난 시간 살펴봤던 레스코프의 맥베스 부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젊은 여인이 이렇게 늙은 사람에게 그냥 팔려가듯이 뭐 일종의 매매혼 풍습이 여전히 잔존하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모습들 또 시대를 증언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림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셔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기도 하고 사이즈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크다고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슈슈킨의 그림이 있지요. 이제 호밀밭의 풍경.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모스크바 비치로 그렇고 도시에도 있지만 도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이런 풍경들 그냥 아주 익숙하게 일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맞닥뜨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승객대를 태우고 사레비치 이반이 이제 공주 구출해서 이제 도망가는 민담에 나오는 장면 상상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든지 푸시킨의 초상화 등등. 그 다음에 요건 또 미하일 브루베르의 이렇게 요거 도자기입니다. 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 등등.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이지요? 요 꼬마 여자애하고 이것은 요 불쌍한 아이 3명이 이렇게 그냥 한겨울 이렇게 얼어붙은 물통 들고 가는 뭐 어린아이들의 참 이 불쌍한 모습들 등등등 해가지고서는 잠스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스크바 미술관 그 다음에 여기 확대 안 되나? 맞습니다. 한두 장 정도는 내가 찍어온 거 따로 하나 뭐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뭐 조금 이런 장면들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 나온 김에 같이 보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보이나요? 잠깐만. 보입니까? 공유돼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림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서는 이제 화가 작품들, 그 다음에 제목들, 그 다음에 연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박쉐프라고 하는 사람이 62년, 58년까지 살았대. 유제이스카의 프로사 해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날 뱀 드레자 고바 우 1894년 프리아브리존네 우 1894년 우아프터라. 그림의 이 화가에게서 1893년에 브리아브리존네 이제 획득되어서는 1894년 드레시아코프가 미술관에 선물로 즉 기증했다고요. 나오죠. donated, acquired from 등등. 이런 게 무슨 말이냐니까 일부러 그림을 돈 주고 다 사들였다는 말. 저 드레시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억밥이라도 형제입니다. 해가지고서는 그림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서는 자기가 돈 주고 실제로 다 산 그림들 차곡차곡 쟁여가지고서는 전시하고 판매라든지 뭐 전시 수입을 얻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개관할 때는 모스크바 시의회에 무료로 기증하면서 무료 관람 누구나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보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었던 뭐 그러한 이제 아주 좀 보기 드문 그런 이제 뭐 결정이고 행위였었어요. 이런 게 상인 계층의 일부 매우 개명하고 각성한 상인들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다는 거. 물론 99%의 절대 다수의 상인들은 돈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 1%의 돈이 다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상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즉 사회로부터 돌려받은 선물이다라고 자신의 부를 생각하고서는 그걸 다시 공동체에게 환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실제로 행동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알아는 놓읍시다. 밑에서 보이나요? 보입니까? 새 그림? 그래요. 그 그림이고 주로 대작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 사냥꾼들 이야기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그림 하나 있어요. 그것도 무슨 과장하고 있어요.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있었으나 아이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서 뭐 저는 듣다놓고서 오 진짜요? 하고서는 그냥 젊은 애는 혹 빠져가지고 듣고 있지요. 뭐 이거는 그냥 요 꼬맹이들 이제 미술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그냥 초등학생들 견학처럼 와가지고서는 열심히 이제 큐레이터 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아마 학부모나 옆에 같이 구경하는 사람들인데도 큐레이터 설명해 줄 때는 슬 와서 그냥 뭐 비동양처럼 같이 다 듣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있고 하더라도 이반 그로스네 조상화됐지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랬었는데 93년에 러시아 처음 갔을 때도 이제 그 가을에 어느 날 그냥 눈 오던 날이었는데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트 입고 갔다는 기억은 선명합니다. 저 혼자 그냥 갔었어요. 그래 모스크바 왔는데 드레자코프 미술관 그거 유명하다면 한번 가볼까 하고서는 그냥 혼자 그냥 일요일날 심심해서는 그냥 갔었습니다. 학생증 있으면은 뭐 관람료도 거의 공짜다 싶었을 정도였었으니까. 혼자 그냥 그림 보면서 그때 뭐 그림을 짜다리 좋아했다든지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 뭐 이런 곳이네. 뭐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뭐 자기들 딴에는 뭐 되게 뭐 훌륭하다고 생각 안 된다. 그냥 훌륭한 곳인데 그때 93년에도 기억 되게 남았던 게 참 남루하기 그지없는 행색의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와서는 하나씩 그림 정말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세요. 손자 잘 들으라고 몸에 한 6살, 7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였는데 딱 그렇게 그냥 허리 숙이고서는 꼬마 아이 귀에 딱 이제 얼굴 근처에 딱 붙이고서는 할아버지가 얘야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게 우리의 옛날 러시아 역사 때 저런 그림이었었단다 하고서는 이 그림 화가가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저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같지 않니? 막 그러면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머리 엉성성한 할아버지가 꼬마의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얼핏 조금 이제 기억에 살짝은 남았었어요. 우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가면은 다 숙제하러 옵니다. 초중고생들 그냥 과제나 중고등학생들 수행평가 등등 그냥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와서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는. 내지는 아주 교육열 높은 극성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주말에 와가지고서는 뭐 이제 학습의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막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이건 조금 달라요. 이런 한 장면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딸내미였는데 이렇게 이제 꽤 큰 한 우리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딸내미 그래요. 이 그림은 보고 있으면 좀 짠해져요.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드레자코프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초점이 좀 덜 맞았어요. 요게 아까 봤었던 그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옆에 따로 있었던 조각인데 그냥 아주 그냥 비탄에 잠겨 있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요 그림을 해가지고 선했는데 약간 포커싱 잘못되는 바람에 사진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있었고 할아버지예요. 요 좀 머리송송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손이 이렇게 그림 높은 데 있는 거는 꼬맹이가 키가 작으니까 고개 한참 치켜들어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꽤 키가 컸었는데 손이 이렇게 꽤 이게 컸었어요. 몸에 좀 몸무게 좀 나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목마태워가지고서는 요 2층 위층에 걸려 있다시피 한 그림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이 목마태워가지고서는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지 언제 또 더 하겠어 맨날 그것만 하기만 하지. 보이나요? 공유돼서 나옵니까? 새로운 그림? 미하일 베로우프라고 하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팔짱 이렇게 딱 깍지 끼고서는 도스토옙스키 코트 입고서는 이렇게 살짝 고개 들리고 앉아있는 그 초상화 그린 화가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식사라고 하는 65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수도원의 이제 공룡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들, 성직자들. 보이나요? 요 끝에 있는 이 사람. 그림 제일 구석탱이 있는 맨발에다가 허름한 거지꼴이나 다름없던 한 아주머니가 제발 하고서는 손 좀 벌리고 있고 분홍 색깔 화사한 실크 드레스 입은 퉁퉁한 귀부인. 그 다음에 이제 귀부인 옆에서 아양 떨듯이 시중 들고 있는 성직자. 아주 그냥 살집 좋은 모습. 그냥 뭐 접시 핥으면서 수로원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냥 맛난 요리들 계속 들어오네요.
잘 먹는데 정말 세상에 굶주린 사람은 한 푼 구걸하지만은 세속인도 외면하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외면하고 있어요. 이쪽 끝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아,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는 듯이. 구성은 구도 자체가 이쪽 끝이고 이쪽 끝이고 신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림 한 장에서 뭐 보면은 그냥 뭐 그런데 뭐 옛날 그림이네 뭐 러시아 뭐 그렇지 그냥 그런 것만은 조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답니다. 이건 좀 더 적나라해요. 어디 전쟁 나가지고서는 상이용사지요. 아마 아들내미 같아요. 맨발에 애가 옷 다 찢어지고 그래요. 역시 아주 살집 좋은 수도원 성직자, 권려지 지갑 속에는 아마 돈이니 뭐니 좋은 거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 푼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었네요. 참전해가지고서는 병사 사병용 외투에다가 뭐 훈장까지도 달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외면하고 있어요. 사우바라고 하는 러시아 차 끓이는 기계지요. 뭐 러시아는 차를 예전에는 이렇게 컵에 이렇게 안 마시고 저렇게 약간 온폭한 얇은 종지 같은 이런 데다가 차를 부어가지고서는 후후후 불면서는 그렇게 마셨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더 볼까? 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약간 혐오스러운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보입니까? 뭐예요? 사람 머리지요? 베레시샤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베레시샤게인이라고 쓰지만 꼬리 달린 이겁니다. 그래서는 베레시샤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생긴 걸로 봐서는 어느 쪽 사람들일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사람은 목이 잘린 사람은 러시아 군인들. 1870년대 러시아 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로서는 몸뚱은 여기 있네요. 몸은 여기 있고 머리는 이렇게 1870년대 러시아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중앙아시아로의 팽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팽창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원래 유목민족들, 러시아 제국의 이른바 남하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했었으나 결국은 무기와 전술의 우세를 통해서는 러시아가 곧 중앙아시아 지역도 평정하다시피 하고서는 중앙아시아 지역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제국이 크림 쪽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중앙아시아 대륙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가장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로의 불안 내지는 불편함을 느꼈던 곳이 러시아 역사, 인류 역사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적은 러시아가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터키고 스웨덴이지만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은 앵글로색슨 세력이었었어요. 대영제국.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자 영국이 아주 불쾌했는데 이유는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인도로 러시아가 타고 넘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영국이 매우 불편했었고 거문도 사건이라고 알아요. 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습니까? 거문도 사건이라고. 거문도 사건 뭐예요? 영국의 군함이 우리 오늘날 거제 앞바다쯤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와가지고서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건이지요. 영국 군함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는 남해 앞바다에 있던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했을까? 중앙아시아 팽창하고 러시아가 만주, 시베리아, 만주 급동 통해서 한반도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에 대해서 저지선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시아, 영국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때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 때 와서는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여차하면 우리도 역시 너희들에게 방어선을 펼치고 카운터 어택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가 거문도 점령 사건.
이기도 했었습니다. 상관없는 것 같지요? 상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1870년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냈었던 사람이 또한 베르셔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그림은 이동파 1870년대 전시회 그림에서 제외되었었어요. 너무나 뭔가 제국의 민낯을 밝히고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을 밝힌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심지어 거부되기도 했었던,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별로 충격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림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제 그림을 끝낼게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히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중앙아시아 이제 이슬람식 사원, 요 파란 색깔 건물 예쁘지요? 사람들 복자가 아주 그냥 에스닉하면서도 뭔가 아주 컬러풀하지요? 그렇습니다. 질문, 이거 뭘까나? 이거 뭘까나요? 요 위에 이렇게 점점이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거. 옵스. 이거 뭘까요? 색깔이 또 이거요. 그 사람의 네, 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 머리 맞아요. 중앙아시아 진출 한참 할 때 이른바 러시아 군인들 잡아가지고서는 몸에 달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효수해가지고서는 보여주던 이런 그림들. 회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왜 우리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우리도 속담 있잖아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 아무리 글로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한 장 보여주는 조형 이미지로서의 회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연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일종의 고발의 형식이라든지 뭔가 선언의 형식이 필요할 때 회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만큼이나 아주 적실하게 또 이용되었었던 그런 이제 예술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데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여기 툴라라고 하는 곳 그리 멀지 않아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옛날에 가면 여기가 무첸스크라고 하는 곳이지요. 맥베드 부인 무첸스크라고 하는 곳이 나왔던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툴라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들어가면 여기 야스나이 빨리안나라고서는 또 이제 톨스토이 영지, 결혼 후에 살았었던 영지라고 하는 거지. 야스나이 빨리아나 1년 중 어느 때 가더라도 좋아요. 봄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면 정말 싱그러운 대자연, 가을에 가면은 이렇게 낙엽 떨어질 때, 겨울에 눈 덮였을 때 1년 4계절 어느 때 가더라도 야스나이 빨리아나는 좋습니다. 나중에 모스크바 가게 되면은 딴 데는 몰라도 툴라하고 야스나이 빨리아나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1박 2일로 한번 다녀와 보세요. 가보면은 아 러시아가 이렇나?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뭐라고 할까나 뭔지 뭔가 아주 내추럴한 러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모스크바 페트로브르크에서는 조금은 느끼기 쉽지 않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요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필요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는 지난 시간에 못했지만은 지난 시간 수업 프린트물 펼쳐보세요. 지난 시간 수업 프린트에서 어디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레스코프 말고 뭐 이제 그 다음 부분, 다른 부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뭐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요 아까까지 봤었던 드레자코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나? 러시아 상인 계층, 그 다음에 이것도 7세기부터 등장한
공식교회 바깥의 무리들, 종교개혁 17세기에 도입되었었던 이제 개혁적 조처에 저항했었던 옛날 스타일, 옛날 양식대로의 믿음을 그대로 계속 고수했었던 사람들, 그들의 적지 않은 부류가 상인 계층에 또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들이 이른바 여러 매매 활동 내지는 이제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금융업 등을 하면서는 재산을 축적하고 아주 그들만의 폐쇄적이면서도 그들만의 뭐라고 할까나 독자적인 생활 양식을 구축했었고, 그게 이제 계층으로서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게 많이들 비춰졌었고, 그래서 또 그들은 그들만의 정체성을 위해서 더더욱 뭔가 자기 것은 유지 고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막 불어넣었었습니다. 그런 게 오스트롭스키의 네오라고 하는 작품, 레스코프의 맥베스 부인에서도 배경처럼 그렇게 이제 뭐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 아닌 비교처럼 하자고 하면 러시아의 상인 계층, 고교도 계층, 어떤 면에서 이제 요즘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유대인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소수의 배제된 배척받는 무리들, 자신들만의 어떠한 공고한 내적인 결속은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또한 경제적 부를 통해서 결코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었던 뭐 그런 경우 생각해서는 러시아의 이 구교도로부터 역사적으로 유래한 사람들이 순서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종교적인 대립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구교도 무리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회의 그런 분화 발전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상인이라고 하는 계층으로 분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직업 영역마저도 심지어는 살짝 구축하게 되고 독점하면서, 그래서 경제적 부를 쌓으면서는 뭔가 자신들만의 아주 그냥 고유한 그런 이제 영역을 구축했었다라는 점. 그 점은 뭐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회에서 상당한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모습, 즉 유대인들의 러시아 사회 내에서의 유대인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계층, 구교도라고 하는 이들이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구교도 뭐 또는 뭐 분리파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파라고 말할 때 그 분리라는 게 라스콜리라는 뜻이고, 그게 도스토옙스키 쥐어버려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름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물론 쥐어버려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때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러시아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 사람이지만은 머리는 온갖 잡스러운 외래의, 우리 것이 아닌 남들의 것으로서 그냥 뒤덮여져 있는 상황. 즉 한마디로 그냥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서는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지요. 하여튼 그러기도 하답니다. 이런 부분들, 요거는 수업 중에 직접 말하려고 해서 일부러 구엔테는 안 썼었어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그다음에 70년대 여기 또 다른 문학이 있다라고 하면서는 이제 포에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짧은 단시들이라고 하는, 즉 60년대 70년대 아주 그냥 강력한 소설의 리얼리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때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란 말이죠. 이러저러한 다른 장르, 다른 형식, 뭔가 다른 지향도 얼마든지 공존하고 있었고, 서로 배척하지 않은 채 이렇게 좀 양립, 병존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른바 소설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서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뭔가 선도하려고 했었던 인물 중에서는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이 네크라소프는 잡지 발행인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시 쓰던 시인, 서사 시인이면서 또한 잡지 발행인으로서 아주 맹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했었던 뭐라고 할까나, 조금은 이제 이 민주주의적 진영에서 활동했었던, 뭐 이제 좀 체제 비판적이었었던 성향의 그러한 이제 뭐 사람이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인과 시민, 왜 지난 시간 60년대까지 문학사 정리할 때 이야기했었지요. 시인은 안 될 수 있지만 너 시민은 되어야지. Поэтому ты не можешь. 너 저기 гражданином и обязан.
해가지고서는 시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민은 되어야지 라고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것이 구절 썼었던 것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러시아는 살기 좋은가? 까무 나루시 유이치 하라쇼. 누구에게 러시아는 살기 좋은가? 즉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돈 있는 사람인가? 권력 있는 사람인가? 뭐 등등등. 1870년대 러시아나 21세기 대한민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루시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이제 짧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혼자서 각자들. 네크라소프의 다른 시 하나 그냥 읽어줄게요. 요거는 조금 앞에 쓰여진 시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시니까 금방 있습니다. 1분, 2분도 안 걸려요. 제목은 도둑. 잔치에 초대받아 더러운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다 어제 나는 추악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 흰빵 한 개를 도둑맞은 가게 주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얗게 찔려 갑자기 울부짖고 흐느끼며 판매대에서 뛰어나와 소리 질렀다. 도둑 잡아라! 그래서 도둑은 이내 사람들의 둘러싸여 잡혔다. 한 입 베어문 빵이 그 손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잡힌 도둑의 손에서. 도둑은 맨발에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병색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얼굴에는 수치, 절망, 애걸, 공포의 흔적이 뚜렷했다. 경찰서장이 와서 부하를 부르고 조목조목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수사하여 위세당당하게 도둑을 경찰서로 끌고 왔다. 나는 마부에게 외쳤다. 가자가. 그리고 내게 유산이 남아있음에 대해 서둘러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빵 한 덩어리 훔쳐갔다고 가게 주인이 도둑 잡아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서는 잡아가지고서는 천하의 주빌놈처럼 하면서는 끌고 가는. 물론 온정적인 시선으로만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잡아야 될 큰 도둑, 정말 파렴치한 도둑은 어디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빵 한 덩어리 훔쳐 배움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균형성, 적절성이 과연 올바른지는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목은, 요거는 그 다음 시내용은 조금 한 2배 정도. 제목은 도덕적 인간, 드랍스트벤의 슐로베크. 도덕적 인간이에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1년, 엄격한 도덕 률에 따라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 아내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밤이 되면은 정부를 찾아갔다. 나는 경찰을 데리고 정부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현장을 급습했다. 정부는 나에게 결투를 청했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와이프는 수치와 슬픔으로 기진맥진해서 자리에 알아 누웠다가 죽어버렸다. 엄격한 도덕률에 따라 살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2연, 친구가 제때 빚을 갚지 못했다. 친구답게 나는 그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법에다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법은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감옥 속에서 친구는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나는 화낼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결코 화내지 않았다. 눈물과 슬픔으로 친구를 애도하면서 친구가 내게 빌려간 액수만큼 고스란히 친구를 용서해 주었다. 엄격한 도덕률에 따라 살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 3년, 한 농부를 요리사로 썼다. 쓸만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요리사,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요리사는 자주 집을 비웠고 또 요리사 주제에 격에 맞지 않게 읽고 생각하기를 몹시도 좋아했다. 위협하고 꾸짖기에 지친 나는 아버지처럼 요리사를 채찍으로 때렸고 요리사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이런 미친 짓이란. 엄격한 도덕률에 따라 살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사연. 하나 있는 딸이 선생과 사랑에 빠져 철없이 함께 도망치려 했다. 내가 저주를 하며 위협했다. 딸은 나에게 순종하고서는 백발의 부자 노인에게 시집을 갔다. 아까 우리 봤었던 그림이 있었지요. 부자 노인의 집은 휘황찬란하고 모든 게 풍족했었다. 그러나 딸년 마쇼는 갑자기 창백해지고 야위어 같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자 폐병으로 죽어버렸다. 온 집안을 깊은 슬픔에 빠뜨리면서.
엄격한 도덕률에 따라 살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프라는 사람의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두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르게네프, 인생 말년에 산문시라고 해서는 율과 음보 이런 시로서의 형식적인 요건들 그냥 조금 젖혀놓고서는 편안하게 그냥 쓴 시들, 그거 이제 산문시라고서는 러시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뭐가 볼까나요? 마지막에 쓰고 한 80편쯤 모아가지고서는 출판했습니다. 출판에다가 자기가 이런 말 붙였어요. 독자들이요, 이 산문시를 한 번에 그냥 읽지 마세요. 한 번에 단숨에 읽어버리면은 지루한 마음에 이내 곧 책을 멀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편, 내일은 2편,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펼쳐서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좀 뭔가 울림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르게네프의 산문시 몇 편 볼까나요? 1878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거지. 거리를 걷고 있느라니 늙어 빠진 거지 하나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눈물 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털복숭이 누더기어 더러운 상처. 오, 가난은 어쩌면 이다지도 처참히 이 불행한 인간을 갉아먹는 것일까. 거지는 빨갛게 부풀은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동냥을 청한다. 난 호주머니나 호주머니를 모두 다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안 가지고 나왔나 보네요. 손수건마저 없다. 아무것도 주머니 속에 지금 든 게 없었다. 그러나 거지는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내민 그의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은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미안하오 여보게. 내 아무것도 지금은 가진 게 없구려. 거지는 충혈된 두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거지의 파리한 두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쳐갔다. 그리고 거지는 자기대로 나의 싸늘한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하고 그는 힘없이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역시 적선이니까요. 나는 깨달았다. 나도 이 형제에게서 적선을 받았다는 것을.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 그게 거지에게 전해졌나 봐요. 외면하지 않고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거지는 차라리 괜찮다라고 생각. 그렇게 말해주는 그 거지의 말에 이 신사가 저 사람이나 나나 러시아인이고 하느님 앞에 다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납니다. 제목이 거지, 니슈라고 하지요. 거지라고 하는 말 러시아였습니다. 니쉬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은 쉬라고 하는 거 이제 양배추 들어가는 이제 양배추 스프지요. 마을의 첫째가는 일부인 과부 안악의 20살 난 외동아들이 죽었다. 마을의 지주는 아니면 안악의 괴로움을 듣고서는 장례식 날 안악의 집을 찾았다. 집에서 안악을 만날 수 있었다. 과부 안악은 통나무 오두막집 가운데 서서 오른손으로 천천히 규칙적으로 왼손을 축 늘어져 있었다. 연기에 그을린 남빛바닥을 긁어서는 한 숟갈씩 떠먹고 있었다. 안악의 얼굴은 헬스칸이 검은빛을 띌 정도였고 붉게 충혈된 눈은 부어 있었다. 하지만 안악은 성당에서 예배 때처럼 꼿꼿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세상에나 지주마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도 먹을 게 넘어간다니 참 이 사람들 모두는 도대체 감정이 이런가? 지주마님 역시 몇 해 전 생후 9달 된 딸을 잃었던 일이 생각났다. 슬픔에 겨워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멋진 별장도 포기하고 여름 내내 도시에서 지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안악은 계속 양배추 수프를 떠먹고 있었다. 지주마님은 끝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따니야, 정말 놀랍군. 정말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오? 어떻게 자네는 이런 때도 식욕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인가? 남아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 양배추를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냐고. 우리 아들 바시오는 죽었어요. 나지막히 안하게 말했다. 또다시 비통한 눈물이 안하게 움푹 파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나도 끝이란 말입니다. 산채로 목을 자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이 양배추 숲을 어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원간을 했거든요. 지주마님은 어깨를 흠칫 하더니 나가버렸다. 그녀에게 소금 따윈 값도 안 나가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소금간을 했으니까 이 숲을 버릴 수 없다.
소금 살 돈도 쉽지가 않은. 지금 스프에 들어간 이 소금도 정말 어렵게 일해서 번 그 약간의 돈으로서 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양배추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라는 거. 아들 죽었다는 게 아마 이 부인에게는, 이 아낙에게는, 시골 아낙에게는 아들이 부양하고 아들 덕분에 살아가고 했었던. 근데 20살 된 건강한 아들이 뭐 어떤 사고로 죽었나 봐요. 슬프지. 그러긴 하나 지금 내게는 아들의 죽음도 슬픈 만큼 있는 것, 소금이 들어간 이 스프도 또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버릴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 크리스 반젠트 신문기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아주 적절한 시입니다. 신문기자, 두 친구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이때 갑자기 한 길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애처로운 신음소리, 난폭한 욕설, 신이 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가 두들겨 맞나 본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범죄자야? 살인자야? 다른 친구가 물어봤다. 여보게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잖나. 우리 좀 가서 말려보세요. 아, 살인자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야. 살인자는 아니라고? 도둑인가? 어쨌든 저 사람들 좀 시키자거나. 도둑도 아니야. 도둑이 아니라고. 그럼 뭐 카운터 직원인가? 철도회사 직원? 군납업자? 러시아의 메세나? 변호사? 사람은 좋은 편집자? 시민단체 봉사자란 말인가? 어찌되었건 나가보세나.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맡고 있는 사람은 신문기자야. 뭐? 신문기자가 맡고 있다고? 그럼 뭐 마시던 차나 계속 마시세요. 냉소적이기 그지없는 언론에 대한 모습, 1878년 러시아에서나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나 마이즈레에 비한 나의 나무,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나의 나무 해가지고서는 나의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탈릭체, 원문에도 이렇게 이탈릭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도 이탈릭체 이렇게 살짝 표시를 했어요. 82년 11월이면 불견의 불죽기 거의 뭐 직전입니다. 대학 시절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친구는 부유한 지주였고 귀족이었다. 친구는 나를 자기 영지로 초대했다. 나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눈이 먼 데다 중풍까지 겹쳐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난 친구를 만나러 갔다. 넓은 정원의 한 가로수가 울창한 길에서 친구를 만났다. 여름인데도 털외투를 입고 있었고 초록 양산을 눈 위까지 가린 조그마한 사륜마차에 꼬부라진 허약한 몸을 싣고 있었다. 그 뒤에는 화려한 제복 차림의 두 하인이 친구를 밀고 있었다. 참 잘 와주었네. 하고 친구는 무덤 속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를 말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나의 이 영지에 수백 년 묵은 나의 이 나무 그늘 밑에서 만나게 되었구려. 라고서는 친구가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의 영지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거니까 나무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머리 위에는 천년이나 묵은 듯한 아름드리 떡갈나무가 울창하게 가지를 뻗고 있었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오, 천년을 묵은 거목이요. 그대는 방금 들었는가? 죽음을 앞둔 지렁이 한 마리가 그대의 뿌리 밑을 기어다니면서 그대를 가리켜 나의 나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 이때 바람이 일어 거목이 울창한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떡갈나무 거목이 내 생각이나 환자의 자화자차 안에 대해 상냥하고도 조용한 웃음으로 대답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의 나무래요. 나무가 자기 거래요. 자기 건가? 아닌가? 나무가 자기 건지 아닌지 톨스토이의 홀스토메 작품 살펴보면서 나무가 자기게 될 수 있고 말이 자기게 될 수 있고 공기가 나의 공기가 될 수 있고 물이 나의 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스토메를 읽었어요? 읽어보니 어떻던가요? 읽을만 하던가요? 그래요. 톨스토이메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을까나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추측을 해보세요. 한 학기 거의 그냥 늘 수업 문학사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는 뭐 좀 어떤 성향이 있고 뭘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좀 액센트 넣는다라고 하는 것 대충 이제 파악되잖아요. 홀스토메르와 같은 이런 작품에서 무엇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왜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살펴볼까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같은
조금은 더 읽기 수월하고 읽어서 이야 손에 뭔가 땀이 난다 싶고 으아 역시 소설은 남녀 간의 멜로지 뭐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만한 다른 작품이 있는데 왜 이상하게 뜬금없이 잘 읽히지도 않는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읽으라고 했을까? 지민구나. 네, 교수님. 홀스톰이라는 작품을 수업 시간에 왜 하자라고 생각했었는지 한번 지민군이 추측해 보세요. 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음흠,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음흠, 그냥 희소한 주제여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음, 홀스토메르가 어허, 파악하기에는 뭔가 음흠, 좀 인간 풍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음흠, 여타 문학 작품에서는 인간 자체를 풍자하는 그 주제를 가진 문학 작품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음흠, 네, 그래서 이 음흠, 수업 시간을 빌어 좀 음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으신 게 아니었는지 감히 음흠. 추측해 봅니다. 알겠사옵나이다. 그래요. 추가 질문. 왜 지금 이 시점에 풍자를 말하고 싶어 했었을까요? 만약 지민군이 뭔가 풍자적인 성격 내용이 작품에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왜 지금 이 상황, 이 장면에서 풍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까지 생각 못 해봤지요. 네, 그래, 그냥 알았어요. 뭐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지. 알겠사옵나이다. 한 명한테만 더 물어볼게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꺼내 들고서는 이거 수업에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까나.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담당은 지금 왜 지금 뜬금없이 이딴 걸 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좀 필요로 합니다. 언제나 늘 조금은 편안한 이상원구나. 네, 교수님. 대답 별로 하기 싫은데 그냥 보통 때 같으면 네 부르셨어요? 하고 저는 반가운 목소리인데 오늘은 왜 불러 또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홀스톰이라고 같은 이런 작품을 꺼내 들었을까 나는. 제 생각에는 지금 리얼리즘을 다루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좋아요. 새로운 시점의 문학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이거를 선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여기까지만 할게요. 리얼리즘과 새로운 시점이 무슨 상관이? 그 이 홀스트맨을 보면 음, 초반부를 제외하면은 음, 이 얼룩말 시점으로 얼룩말의 1인칭 시점으로 작품이 진행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시점이 아니고 말의 시점으로 보니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발 떨어져 바라보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리얼한 모습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나, 말 그대로 objective하게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은 리얼리즘이 끝났다라고, 전성기는 지나갔다라고 여겨지는 이 무렵에 조금 다른 형식, 다른 방식으로서 리얼리즘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부분이 또 나오고 말의 관점이 말이 사람을
관찰 쳐다보면서 말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뭐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작품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좀 더 객관적이다. 처음 말 들으면은 야 무슨 말이 사람을 관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천천히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리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심지어 살짝 들기도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리얼리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리얼리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얼리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정도로 상호군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8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의 우리가 이제 그래 맞아 이거 리얼리즘이야 라고 알고 있는 그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런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냥 야 너 리얼리즘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리얼리즘. 80년대 초반 지나고 나서 전개되는 홀스토메어라는 작품이라든지 톨스토이의 이러저런 다른 작품 크로이체르 소나타나 아니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죄다 기존 종전의 리얼리즘과는 약간 다른 각도, 다른 어떠한 관점 내지는 다른 접근에서 뭔가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재구성하려고 아주 의식적으로 톨스토이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참회록 내면서 나 이제 옛날처럼 글 안 쓸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그렇게 글 썼던 것처럼은 안 쓸래. 라고 선언했었던 톨스토이지만은 전형적인 여우형 인간답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썼던 것처럼은 안 쓰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여전히 톨스토이는 매우 정교한 소설 작가로서의 예술가라고 하는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전이란 작가로 남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앞은 이랬었고 뒤는 이랬었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비포 유형, 애프터 유형 다른 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그러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79년까지 마무리하고 80년대 초 이른바 50 넘어갈 때쯤에 톨스토이도 이제 아주 그냥 급격한 그러한 이제 이 뭔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의 내가 아닌 뭔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방식으로 글도 쓰겠다라고서는 본인이 스스로 선언을 하나 그러지 않아요. 결국 글로 남겨진 톨스토이를 보자고 하면은 앞이나 뒤나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생각할 수 있으니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얼리즘의 절정에서 톨스토이 역시 그대로 여지껏 잘 쓰고 있었는데 내가 쓰는 것마다 그냥 전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이고 사람들 내 책 다 읽고 그냥 최고잖아 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도 그 누구도 톨스토이에게 뭐라고 안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마치 여지껏의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은 모두 다 본인이 사양하고 처음 데뷔하는 새로운 작가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본인이 찾고 모색하고 추구했었던 방식은 여지껏 자신이 잘 해왔던 것 그걸 거꾸로 뒤집듯이 안에서부터 발라당 거꾸로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전복하고 해체시켜 가지고서는 이게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 방법으로서는 새로운 제2의 톨스토이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창작의 후반전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한 창작의 뒷부분 이제 후반의 신호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다름 아닌 홀스토메어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는 어렴풋하게나 깨닫습니다. 대자 우주 삼라만상 중에서 인간은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n분의 1이다. 부분이다. 인간이 있는 만큼 인간 바깥의 무언가들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인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서는 인간과는 등가의 인간과 동일한 그 어떤 다른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정말 가장 리얼한 우리의 유니버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돌스토이는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인간과 가까웠었던 동물로서 말을 설정하고 그 늘 인간 곁에 있었던 말이 인간에 대해서 관찰하고 말이 말대로 인간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돌스토이는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권에서는 소가 인간과 가장 전통적으로 가까운 동물이었었습니다. 물론 개, 돼지, 닭 등과 이제 조금 작은 가금류도 있었지만은 소라고 하는 것은 농경의 필수적이었었던 즉 수경 재배, 논농사에서는 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노동력이었었어요.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저쪽 지역에서의 밭농사, 밀재배에서는 소보다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농경의 이제 이 보조 수단이자 실질적인 동력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는 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인간에게 가깝게 여겨지던 동물로서 서구인들, 러시아 포함한 밀농사 이 재배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19세기 후반까지 하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철도,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 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동의 수단이자 전쟁 등등 유사시 이른바 또 생존의 수단으로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이 가장 인간과 밀접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동물이 다름 아닌 말이었었어요. 그래서는 말의 눈을 말이 인간과 늘 가까이 부대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설정이 지금 우리는 약간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은 19세기 후반의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독자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답니다. 말들도 차별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망아지 새끼들이 그렇게 떡대 좋고 건장한 말인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서는 차별하고 이지매하고 야지 놓고 등등등 하더라고요. 동물들은 순박하고 동물들은 아주 그냥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말들도 지들끼리 얼마나 갈등하고서는 서로 그냥 그렇고 그러는데요. 몰랐죠? 하고서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무언가 계층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게 있냐 싶은데 그걸 알려준다고요. 사실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동물들끼리 자기들 평화롭게 잘 지내겠지. 개하고 고양이가 좀 싸울 수 있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먹고 먹히는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 아니라고 하면은 사이좋게 잘 지낼 거 아니야? 동물들끼리인데 아니더라고. 톨스토이가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관찰한다더라고 하는 약간의 이른바 서프라이징 뉴스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내지는 우리가 그건 그런 것 아닐까라고 미루어 넘겨짚으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빅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거 진짜 그러냐? 안 그럴걸? 몰라. 그렇다 손 칠 수 있겠네. 근데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톡 대놓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을 훅 던지는 게 톨스토이의 홀스토메르입니다. 이걸 20세기 초반의 일군의 젊고 명민한 예리한 문학 연구의 큰 뜻을 품은 20대 초반의 러시아 젊은 스마트한 두뇌들은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상해 확실히. 야 이 톨스토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지. 좀 이상하지. 이상해. 조금 다르잖아. 그럼 다르다는 건 당연히 알겠어. 근데 이제 돌스토이 이 사람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나? 이건 뭐 이 사람 약간 의도 뭔가 이야기 더 하려고 하는 그 다음 배면의 뜻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있잖아. 그런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 생각하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서 계속 글 쓰고 생각하기를 유도하고 심지어 작품을 다 읽어갈 즈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확실히 조금 거창하지만은 말하자고 하면은 세계 인식의 전환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아. 저도 물론 날 저렇게 생각할까? 집에 있는 니아옹이들 내가 그렇게 잘해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저 니아옹이도 정말 나를 그렇게 집사로서 이렇게 완전하게 날 좋아할까? 나한테 그냥 좋아해주는 척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집에 있는 진짜 다정한 멍멍이. 저 녀석이 정말 나를 좋아서 따르는 걸까? 귀찮은데도 내가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서는 좀 아양 떨어주는 것이지 않을까? 어쨌건 이른바 생각의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재설정하게 해준다고. 이걸 20세기 초의 일군의 러시아의 젊은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란하다, 이상하다, 언캐니 하면서도 아주 기하면서도 아주 이상하다. 이상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 사실 우리는 이상한 것도 안 이상하게 만드는 게 우리 방식이잖아. 인간은 주변에 무언가 모르는 미지의 사물을 접하게 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유추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로 끌고 와서 아는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지각 인식 과정입니다. 처음 받아들일 때, 이게 뭐지? 여러분 러시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가가지고서는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 가면 오이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야구방망이 많은 오이가 있어요. 오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저게 오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오이일까? 저거 호박 아닐까? 등등. 낯설고 모르거나 처음 접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것으로 끌고 와서 이해를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지각 과정입니다. 이걸 톨스토이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걸 모르는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톨스토이의 톨스토미라는 작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걸 20세기 초의 명민한 젊은 연구가들이 캐치하고서는 이름을 붙이기를 이상하게 만드네.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걸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아스트라니니, 낯설게 하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는 방식. 즉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러이러한 사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물의 내용, 의미를 찾아가는 게 리얼리즘인데 알고 있는 뻔한 사물을 모르는 사물처럼 바꾸어서는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것. 이건 리얼리즘을 파괴하고 리얼리즘을 해체시키고 리얼리즘을 안에서부터 전복시키고 리얼리즘을 전도시키는 거라니까요. 의식적으로 톨스토이는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톨스토이는 좀 정말 뭐라고 할까나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 그러한 톨스토이의 이른바 기본적인 세계관, 접근 방식, 글로서 표현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무언가 지향점, 요게 제일 먼저 제일 총체적으로 잘 녹아 드러나는 게 톨스토이예요. 그 이전에도 톨스토이는 이러한 장난 아닌 장난, 데뷔작이었었던 소년 시절, 그 다음에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도 늘 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세바스토폴 이야기에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불과 1초, 2초 되는 그 긴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받아들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유로지브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광신자 배회하는 이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 광신자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 유로지브이를 처음 보는 아이의
묘사인 것처럼 웬 벌거벗은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따만큼 길렀는데 맨발에다가 옷은 정말 진짜 그냥 누더기 다 떨어진 옷 입고 목에다가 쇠사슬 주렁주렁 달고 다녀.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는 사람, 유로지브이를 한 번이라도 또 봐서 누군지 아는 사람이 설명 들으면 아, 그거 유로지브이라고 하는 아주 도력이 높은 분인데 러시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러는 좋은 분이셔. 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유로집을 아는 어른은 그렇게 설명할 것을 유로집을 처음 보거나 모르는 아이들은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법한 것을 그려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로지브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지브이인가? 그러니까 애 말 들어보니까 진짜 유로지브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생각들, 의문들을 우리들에게도 불쑥 스스로에게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들, 하는 장치들을 제일 앞부분부터 톨스토이는 지속적으로 디테일처럼 슬쩍 끼워 넣고 있던 것을 홀스토메르에 와서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극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보여주니 그게 말이 사람을 관찰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종의 이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홀스토메르가 쓰여져서는 1886년, 즉 80년 리얼때까지 60년대, 70년대 리얼리즘이 80년 초 도스토옙스키 죽고 투르게네프 죽고 톨스토이가 그런 식으로 글 안 쓸래라고 선언했었던 81, 2, 3년 지나가면서 연도를 외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시대에 특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톨스토이 살아남아있는 톨스토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지껏 해오던 방식으로만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건 지루해, 재미없어, 한계가 있어. 그리고 쓰던 방식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대로 계속 쓴다. 이건 비도덕적이야. 그리고 이건 리얼하지도 못해. 사람은 변해. 사랑이 변하듯이. 글도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해야 할까?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할까? 내가 만약 예술가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냈다 싶은 답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톨스토이예요. 아시겠습니까? 프린트물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싶을 정도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지력과 학습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목에 무엇인가를 갖다 대었고 뭐가 다 됐어요? 칼이지요? 아팠고 시간이 지나 뜨뜻한 액체가 목과 가슴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고 뭐가 흘러내렸습니까? 피예요. 칼로서는 숨죽이는데 끊었잖아요. 죽어가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된 홀스토메르는 무섭다라기보다는 아 이게 죽는 거야? 무섭다라기보다 아 이게 죽음인가? 놀라웠었고 모든 것이 참으로 새로웠었더라고 하는 것.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죽었어요. 가죽 벗겼어요. 홀스토메르는 길가에 버려진 시뻘건 물체로 변했대요. 말가죽 벗기고 살 덩어리만 남은 걸 그냥 길에다가 버렸고 그냥 가죽이 벗겨진 동물의 사체. 그게 죽어버린 홀스토메르, 가죽은 벗겨진 홀스토메르. 그러니까 늑대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살짝 물어 뜯어가가지고서는 그러잖아요. 마지막 페이지. 스르프옵스키가 죽기 전 20년 동안 큰 짐이 되었다. 시신을 처리하는 일 역시 죽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었다. 공작 귀족의 죽음 장례가 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 주위 사람들에게 쓸모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사들은 곧 썩 없었을 퉁퉁 부은 몸에 훌륭한 제복을 입히고 발에는 장화를 신겼고 시신을 새로 만든 화려한 관에 넣고 내귀특기에는 장식 술을 달았다. 이 관을 다시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 모스크바까지 옮겼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래전 땅속에 묻힌 애들의 유골을 파내고 새 제복 번쩍번쩍한 장화 차림이지만 속으로는 악취로 풍기는 죽음이 벌레들에게 먹히도록 구덩이 속에 내려놓은 뒤 흙으로 덮어버렸다. 뭔가
해잔하거나 참으로 추모의 정이 일거나 인간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허망하면서도 우리 삶을 다시 반추하게끔 하는 정서는 1도 없어요. 이거 죽어서 없어질 쓰레기인데 왜 이런 퍼짓하고 있냐? 제가 뭐였는데. 인생 마지막 20년은 온갖 민폐란 민폐는 사람들에게 다 끼치고 다녔잖아. 근데 귀족이어서? 공작이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 홀스토메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결국은 종마로 태어났었는데 얼룩무늬 점 때문에 씨를 내려가지고선 다른 말들에게도 얼룩무늬 점이 들어가면은 얼룩말도 아니고 그거는 치명타잖아요. 한마디로 말의 순혈종, 우량 종만을 걸러 내가 되는 종마에게서는 몸에 그러한 무늬, 이상한 무늬 있다라고 하는 건 치명타예요. 그래서 걔는 마지막에 거세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병 걸려 죽으니까 아유 더 아직 되기 전에 가죽이라도 벗겨 팔자. 이면 살은 이거는 그냥 뭐 동물로 줘버리지. 뼈는 아이들이 깎아가지고서는 애들이 장난감 썼어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동물은 마지막 뼈까지 이렇게 소용이 닿는데 그렇게 떠받들었던 인간은 죽고 나니 이건 처리해야 될 짐이구나 라고 하는 극단의 컨트라스트. 거기서 과연 생각해야 될지는 각자에게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이렇듯 80년대는 문학사의 맥락에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위대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막을 내린 뒤에도 위대한 작가들은 여전히 새로운 방식과 출구 플랫폼을 찾아 탐색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니니의 스트란나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낯설게 하기 20세기 형식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거는 중간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중간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잠깐 이제 출발점이 되다시피 한 아주 표징적인 작품 나왔으니 이야기는 했으니 한번 읽어놓고 보세요. 러시아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리얼리즘인가 아니면 러시아 리얼리즘인가? 즉 액센트 어디 찍어야 될지 잉글리시 티처 했을 때 잉글리시 티처인지 잉글리시 티처인지 영어 선생님인지 영국인 선생님인지 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처럼 러시아 리얼리즘 했을 때 이건 러시아적인 무엇인가 아니면 러시아는 다 이렇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주의라고 했을 때 모살 사자 씁니다. 일사자 안 써요.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리얼리즘은 한마디로 실제 벌어진 일을 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 찍듯이 그려낸다. 그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실주의. 그래서는 이제 리얼리즘 사실주의란 말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팩트라고 하는 뭔가 실제로 있었던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고 쓰는 일부러 외국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진실이란 무엇일까나? 그리고 진실은 또한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스토이는 아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늘 하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대충 1절만 들어도 뭐 선생님 또 저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서는 감 올 거예요. 이야기 잠깐 하면서 취업의 최애가에 대한 인트로처럼 이제 이 부분 정리하고 취업의 최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취업 부분 읽기 편하도록 요약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견눈질 해가면서 교재 취업 읽으세요. 그 다음에 취업의 최애가 갈매기라고 하는 작품 읽고 다음 수요일에는 취업의 갈매기라는 드라마 작품, 희곡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